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화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연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두렵고 염려가 많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명절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또 갈팡질팡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을 국민들이 안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 명절 경북 경주 부근에서 규모 5.1 그리고 5.8의 지진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응책의 부실로 인한 우려도 높았지만 지진 발생 지역에서 불과 27km 떨어진 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처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습니다만 국민안전처의 안전을 국민이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수원과 정부는 그저 안전하다, 믿어달라라고 하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정말 믿고 싶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김광진의 톡쇼 15번째 초대 손님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오랫동안 탈핵과 탈원자력 운동을 해오신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요즘 국가 안보가 위태위태합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또 연일 지진이 계속되는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더 큰 두려움은 이것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인 것이죠.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국민안전처라고 하는 국가기구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국민안전처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고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가 마비됐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확인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주 섞인 말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대변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오셨고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김혜정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국민TV에서 또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요. 특히 또 지진으로 불안하고 또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원전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 또 지진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네. 여기저기에서 강연 요청이나 이런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9대 국회의원일 때 위원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명 동의를 해드렸거든요. 예. 그 기억이 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임기가 다 이제 끝나시고 네. 지금 재선하신 게 된 거잖아요. 예, 연임하신 거죠. 근데 국회 본회의는 지금 통과가 돼 있는 상태. 네, 9월 2일에 9월 2일 날 본회의가 통과돼서 네. 국회에서는 추천을 했는데 네. 지금 아직 공식적인 위원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줘야지만 이제 예.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9월 2일 통과되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임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불안한 상황에서 네. 원자력 안전을 걱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은 지금 못 하고 계신 거네요, 법적으로.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임기가
8월 4일에 끝이 났거든요. 근데 예.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공식 회의는 7월 28일에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2달 가까이 공백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지진 문제로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문제이고 또 원자력 발전소 안전의 문제인데, 뭐 그것에 가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위원이 공백 상태로 그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뭐 정부가 또는 청와대가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런 반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역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역할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시기에 권한을 주면 네.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차라리 좋겠는데요. 참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심각한 네, 이야기들이죠.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국민들과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이어서 네. 저희 뭐 PD분들이나 작가분들이 질문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페이스북과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 네. 지금 15번째 초대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 그동안에 받았던 질문들에 비하면 한 3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개수가. 그래요? 지진 때문에 예.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들이 민생으로서의 걱정, 생존으로서의 걱정들과 염려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원자력이라고 하는 분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멀리 느껴지고 그렇죠. 하기 또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이런 전문가 분들이 오셨을 때 한번 좀 제대로 물어보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용어 정리를 몇 가지 좀 해봤으면 싶은데요. 예, 예. 페이스북에 유미선님께서 질문 주신 건데, 뭐 저희도 지금 얘기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기도 하고 원전 줄여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핵발전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불리는 것이 정확한 명어입니까? 사실은 핵발전소가 정확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거든요. 그럼 그대로 번역하면 핵발전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핵발전소 하면 뭐 핵무기라든가 핵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나 원자력계가 그냥 원자력 발전소라고 이름을 쓰고, 또 예를 들면 뭐 핵폐기물도 뉴클리어 웨이스트, 핵폐기물인데 방사성 폐기물,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말하자면 언어 세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원자력 발전소라고도 말하고 핵발전소라고도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핵발전소가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도 하겠네요. 네. 우리 뭐 잠수함도 예를 들면 핵잠수함 이렇게 얘기하지 네. 원자력 잠수함 이렇게는 그럼요. 안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 발전소라고 말하면 아무래도 이제 순화해서 들리고, 또 원자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사실 핵에너지나 핵무기나 뭐 핵하고 연결하는 그런 이미지를 연결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데, 하긴 잠수함 같은 거는 조금 더 무서워 보이려고 그럼요. 핵잠수함 이렇게 이름을 네. 붙이기도 하는데, 근데 뭐 원자력 발전소는 핵 연료를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핵발전소가 정확합니다. 네. 사실 뭐 말을 우리 그 신문에서 말할 때 마사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말을 그렇게 순화한다고 해서 본질 네. 자체가 달라지는 그럼요. 것은 아닌데 네, 네. 우리는 너무 그 포장들에 네.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숙성님께서 페이스북에 질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전기요금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웃은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하죠. 저는 근데 그냥 가장 간단하게 집에서 안 쓰는 전기, 그 대기 전력이라고 하거든요. 예. 코드를 다 뽑는 것, 또는 뭐 멀티탭 같은 걸로 이렇게 요즘은 다 안 쓰는 부분에 대해 스위치 끌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생활하는 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써야 되는 건 냉장고밖에 없잖아요. 예. 전기 제품 생각해 보면 그럼 나머지 전원은 무조건 습관적으로 다 꽂아요. 빼요. 예를 들면 보온밥솥 같은 경우에도 보온 기능을 24시간 해놓을 때 전기요금이 정말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 보온 안 할 때 뺐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보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안 쓰는 전기의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거. 그러니까 스위치를 뽑거나 멀티탭을 이용한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 지금은 뭐 백열등이나 한강등보다 LED 전구로 바꿨을 경우에는 백열등에 비해서 LED는 한 10배나 에너지 효율성이 높습니다. 같은 뭐랄까 그 효율을 사용할 때요. 그런 부분들이 요새는 또 에너지 절약 제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에서 그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원자력에 대한 전문가로 모셨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유명한 경력 중에 하나가 여성 최초로 2005년도에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총장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쭉쭉쭉 경력들을 보면 막 여러 일본 원전 사고 비상대책위원장도 맡으셨고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그리고 뭐 에너지기후위원장, 뭐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원래 전공이 원자력 뭐 이런 쪽하고 관련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1988년도에 지금 탈핵운동 이런 걸 시작했지만 이 일만 이제 계속 많이 중심적으로 하고 물론 환경 분야도 같이 했지만 사무총장하고 그럴 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일에 이제 일정하게 다른 일반인보다는 많이 아는 사람이 됐지만 뭐 이걸 전공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럼 원래 환경 분야에서는 뭐가 가장 전공 분야세요? 이 분야예요. 이 분야가 예. 현재는? 예. 아니 현재도 그러고 예전에도 저는 뭐 핵발전소, 에너지 전환 이 문제를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예. 이제 현안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시는 게 이제 지진과 원전 이제 이 문제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보면 지금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원전이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지금처럼 대규모 지진이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전제하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내진 설계를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내진 설계가 진도 규모 6.5에 견딜 수 있도록 원자력 발전소에 내진 설계가 돼 있어요. 가동 중인 원전은. 그런데 이거는 진도 규모 5.0 그 정도를 최대 지진으로 잡은 수치예요. 거기다 여의도를 둬가지고 6.5 정도 지진 규모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한 건데 지금 그 내진 설계값에 육박하는 5.8 규모의 지진이 왔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400차례 이상 여진이 넘게 계속되고 여진이 계속되고 그것도 여진이 아주 뭐 작은 여진이 아니라 뭐 4.5 그다음에 뭐 3.5 이런 식으로 계속 잦게 계속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게 21일 날인데 수요일이라는데요. 네. 지금도 또 여진이 3.5 정도가 그렇죠. 또 왔다고. 조금 바로 한두 시간 전에도 3.5가 왔고 20일 날 저녁에 또 4.5 규모의 지진이 왔는데 이게 지금 약해진 상태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5.8대하고 거의 같은 강도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이 시점에도 410차례 이상의 지금 여진이 왔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하자면 그 계기 지진 이 관측 이래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한번 지진이 오더라도 다 뭐 몇 차례 하거나 바로 그치거나 이런데 지금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징후일 수 있다. 근데 뭐 정말 만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난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지진에 관한 뭐 예측이라든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나 원자력계가 뭐 더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할까 이런 자세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아마도 우리가 지금 뭐 그 포탈 뉴스 이런 카톡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가장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게 더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냥 세월호 때처럼 가만히 있어라 괜찮다라고 하는 것만 계속 주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5.1 지진 이후에 5.8 지진이 왔을 때요. 그때 당시에 기상청이 뭐라고 이제 발표를 했냐면 6.5 이상의 지진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후에 또 다시 얘기가 바뀌어서 21일 발표할 때는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진은 예측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6.5 이상 안 온다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떤 전문가도 확신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뭐 기상청이나 또는 정부나 원자력계는 5.8까지는 왔지만 더 이상 더 강한 지진은 안 온다. 6.5 이상은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계속 여진이 진행되고 또 막 4.5 규모의 또 지진이 오니까 이제는 또 태도가 바뀌어서 더 큰 지진이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6.5까지는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6.5가 무슨 근거에서 나왔나? 그건 결국 원자력 발전소 내진 설계값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라 그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진앙지에서 보면 방사성 폐기물장이나 이런 지금 원전이 있는 곳이 한 27km, 30km 이내에 지금 그렇죠. 떨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아주 그 지진으로 치면 거의 가까운 거리인 건데. 그럼요. 같은 지역이라고 봐야 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활성 단층 때, 양산 단층 때에 월성 원전이나 고리 원전이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게 27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났지만 지진의 전파 속도는요 1초에 10km를 가요. 그러면 불과 2, 3초 안에 바로 그 전파 속도가 원전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서울까지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7km 이런 거리는 아무 거리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실제로 원전이 있는 곳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5.0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뭐 6.5까지라고 이제 본다손 치더라도 네. 혹시 그 영화 터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게 보면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제 구출을 하려고 이제 설계 도면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도면을 보면서 환풍기의 위치를 이제 좌표로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해요. 하려고 해요. 근데 막판에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면에 있는 환풍기의 개수와 실제 설치한 환풍기 개수가 틀린 거죠. 그래서 도면만 보고 계산했던 사람들이 모두 아연실색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거든요. 우리나라 뭐 핵발전소에서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원안위원으로 심의할 때도 뭐 예를 들면 용접 부위가 30년 동안 엉뚱한 데를 조사한 거. 그러니까 도면에 있는 거하고 실제 용접한 부위가 다른 거죠. 그거를 30년 동안 운영해온 사례 뭐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5.0이든 6.5든 그게 서류상의 숫자이지. 그렇죠. 과연 게다가 제가 3년 전 그쯤에 임기 처음 시작하실 때 그때도 한참 한수원 납품 비리 뭐 이제 이런 게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부속과 부품들의 이야기들이 그때 막 나왔었었는데 실제 도면처럼 그렇게 5.0이라도 진짜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만한 내진 설계가 돼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지금 그 불안이 국민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불안이 제가 뭐 불안을 조장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지만 그 불안이 완전히 근거 없다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제 사례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6월 달에 이제 6월 23일에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허가가 됐잖아요. 근데 신고리 오륙호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제 건설 허가가 나는 원전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과거보다 훨씬 강화됐어요. 지금 6.5가 아니라 이제 7.0 정도로 내진 설계가 강화됐는데 그런데 이 내진 설계를 강화할 때 지진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냐 이런 거를 예측한 가운데 그런 평가 뭐 지진재해도 평가 지진 예측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제 내진 설계를 하게 되고 원자력 발전을 설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한국수력 원자력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이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뭐 그거는 이제 위원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이제 저도 열람이에요. 보고서를 보면은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향후 1000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양산 단층대, 활성 단층이나 지금 월성 원전 주변에 월성과 고리 원전 주변 일대 60개가 넘는 활성 단층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신고리 5, 6호기에도 활성 단층은 2개만 있다라고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1000년 이내에. 그러니까 내진 설계 뭐 이 정도면 너무나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양산 단층이나 여러 가지 활성 단층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하면은 또 뭐라고 답변하냐면 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손 치더라도 벌어진다 손 치더라도
규모 7.0 이상의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도 아니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오늘 언론에 나온 거를 보니까 그 이제 뭐 언론에서 그 국내 원자력 지질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이제 다 그 질의응답을 해가지고 물은 걸 보니까 향후 이제 발생할 지진 가능성 이런 거에서 9명 중에 10명 중에 5, 6명이 최대 규모 7.0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지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그분들도 지금까지는 또 그런 주장을 안 해오셨는데 막상 이제 5.8 지진이 발생하고 활성단층 발견된 것도 숨겨왔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니까 이제 그런 인정을 조금씩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가장 최근에 가장 원전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됐다고 할 때도 향후의 1000년 이내에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제하는 가운데 설계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불안감 이런 것이 완전히 근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아유, 그러니까요. 그 뭐 30년이 지금 넘게 월성 1호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지 이런 염려들이 있는 건데 빨리 멈춰라. 네. 일단 멈춰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SNS에 네. 많이 나왔어요. 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확한 팩트를 정부가 알려줘야 되는데 뭐가 어느 정도까지가 진짜 중요한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 SNS만 가지고 모두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들은 SNS에서 일단 고리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가동을 중단시켜야 된다. 그리고 재조사하자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었는데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다가 또 4시간인가 지나고 나서는 수동으로 전환하고 멈추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원전 운영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중력 가속도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지진 에너지가 어떤 특정한 지점에 가해지는 뭐 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중력 가속도인데 그게 0.1G 이상이면 원전을 수동 정지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 이제 5.8 규모 지진이 왔을 때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지 안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부지 안에 설치한 지진 계측기, 그 다음에 또 한수원, 한국수력 원자력의 준말이죠. 한수원이 뭐 건물 안에 설치한 지진 계측기 이런 여러 개의 계측기가 있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설치한 거는 부지 안에 했을 때는 0.12G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동 정지해야 하는 값이 나온 거죠. 근데 한수원은 또 건물 안에 0.098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정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정지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수준까지로. 근데 그것도 0.098인. 확인하기가 힘든 게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무려 4시간 가까이 계산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0.1G가 맞는지 아닌지. 그러고 나서 4시간 정도 다 돼가지고 뭐 0.1G가 됐다 이렇게 해서 중단을 했는데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도 해수를 바닷물을 퍼붓냐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더 커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찰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0.098은 0.1G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또 원안이 부지 측정값은 0.12G가 넘었으면 당장에 중지를 하는 것이 우선 돼야 되는데 4시간 동안 그거 계산했다라는 것도 그 결정은 누가 내릴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원전 운영 규정에 이제 한수원이 내려요. 한수원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어기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뭐 4시간 동안 계산해서 평균값을 내니 0.1G가 넘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4시간 다 돼가지고 12시 다 돼서 8시 몇 분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때 1호기 월성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수동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원전은 이제 가동 중에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여진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가동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참 어렵기도 하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전문 분야까지 다 알아야 되나 싶은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국민들이 이제는 아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사업자를 감시할 수 있고 규제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뭐 그냥 잘 알아서 하겠지. 잘 알아서 절대 안 합니다. 저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가장 또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 이런 것들이었는데 또 당시에 각각의 부처들이 제대로 일을 잘 했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도. 순간 뭐 해수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해경은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경주 지진 같은 사건이 딱 벌어지면 각각의 부처들은 어떤 일을
할까라고 하는 것도 또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네. 페이스북에 이성빈 씨라고 하는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네. 경주 지진 이후에 긴급 회선으로 여러 원전에 전화를 해봤더니 연락이 다 안 됐다고 알고 있다. 네. 일반 공공시설도 아니고 재해에 대비해야 할 최전선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참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질문 네. 주셨는데 네. 제가 보니까 신경민 의원께서 맞아요. 네, 이걸 확인을 실태 조사를 해보셨더라고요. 예, 예. 그 결과를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네. 신경민 의원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비상시 매뉴얼을 토대로 15일, 16일 원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24시간 상황실에는 전화를 했더니 15일 밤 11시 10분에 전화 수신이 되지 않았고 울진 현장방재센터는 15일 밤 11시 22분에 전화 수신이 없었고 월성의 현장방재센터 그리고 영광의 현장방재센터에서는 비번 근무자가 착신 연결해 놓은 상태로 있었고 한수원 본사의 야관 전화는 심지어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산 기장군의 재난안전과도 없는 번호라고 표시가 되고 국민안전처 사회재난대응과 재난관리총괄과 119 구조과는 16일 오전 새벽 4시에 전화 수신이 없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16일 오전 4시 28분에 전화 수신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공개될 때마다 그냥 뭐 비판하고 비난하면 끝날 일이 아니고 결국 이런 것들로 내 삶이 좌우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좀 막 비참한 얘기지만 그냥 충분히 예측된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큰 규모의 지진이 이런 걸 전제하에 재난 시스템이 돼 있으니 평소에 그런 게 작동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을 리가 없죠. 뭐 아까 뭐 원자력의학원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는 그런 인력과 뭐 그런 계획도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경우에 공포감이 더 커지는 건 재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니까 더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지진이 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피 훈련도 하고 또 그 지진이 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라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숙지가 되고 또 이런 그 말씀하신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 국민들의 공포감, 불안감이 이 정도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안전하다. 가장 첫 번째 얘기가 나온 게 원전은 안전하다. 이게 먼저 나와요. 일단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두 번째는 6.5. 예를 들면 내진 설계값을 넘는 지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제하로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경민 의원이 조사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부는 항상 그냥 믿어라 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참 국민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종교고 믿어서 신뢰하는 게 종교잖아요. 네. 근데 이 일반적인 생활하는 것은 믿을 수 있게끔 돼야 그 생활이 존재해야 믿어지는 것인데 그냥 국가 운영을 종교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 국민들에게 이렇게 안타까움을 주지 않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김혜정 환경운동연합의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님과 함께 김건희의 톡쇼를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원전 수명과 신규 건설 그리고 뭐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구호로서 보면 탈핵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보면 아예 핵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원전을 20몇 개의 원자로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쓰고 있는 나라인데 네. 탈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있는 답입니까? 그거는 뭐 국민의 사회적 그 뭐랄까요 합의 수준과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전체 전력 그 비중에서 물론 수력을 포함하고 있지만 재생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재생가능 에너지라는 게 태양광이나 풍력, 뭐 바이오매스 이런 걸 포함하는 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3.7%예요. 그 2015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세계적으로. 그거 원자력은 뭐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뭐 2.8% 굉장히 미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탈핵이 가능할까 이런 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예를 드는 게 독일의 경우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뭐 즉각적으로 원전 폐쇄 결정을 내렸잖아요. 사실 독일이 과거에는 우리보다 더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17기 원전이 가동 중이었는데 8기 원전을 당장 폐쇄했고, 그러니까 뭐 노후하거나 사고가 잦았던 그런 원전을 8기를 당장 폐쇄를 했고, 나머지 그 9기 원전은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 불과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환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 원전이 이제 전력 공급을 했던 것을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거를 했는데, 이미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지 이제 5년 지났으니까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50년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80%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통해서 원래 재생에너지가 그 핵발전소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나 일자리 창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창출을 많이 하고, 핵발전소는 한 곳에 대규모로 짓고 건설할 때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사실 운영할 때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소규모로 분산형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역 경제에 많은 이제 보탬이 되고. 근데 한수원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전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생에너지로 바뀌면 네. 국민들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의 부담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 한수원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원자력계에서 금과 옥조처럼 원자력의 발전 단가가 낮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발전 단가를 낮다고만 하지 그 발전 단가에 어떤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영업 비밀이라고. 원가 계산은 공개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수출입은행하고 뉴 에너지 파이낸스라고, 이거는 이제 뭐 세계적인 기구가 같이 공동으로 계산한 주요 발전원별 단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2014년 거하고 2020년에 예측되는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1kWh를 생산할 때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석탄 같은 경우 2014년입니다. 석탄 같은 경우에는 60원, 가스는 70원, 풍력 발전은 90원, 원자력은 120원이에요. 이미 풍력 발전은 원자력을 넘어선 지 오래됐고요. 태양광 발전만 좀 비쌉니다. 이거보다 120원에 140원. 근데 지금 태양광 발전이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서, 예를 들면 2015년에 저유가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 성장을 했고, 지난 5년간은 매년 42%씩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석탄은 60원에서 80원으로 더 가격이 올라가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산화탄소 이런 것 때문에 석탄 발전에 대한 게 코스트가 올라가고, 가스도 70원에서 80원 올라갑니다. 풍력은 90원에서 70원으로 떨어지고요. 태양광은 140원에서 지금 80원으로 가격이 떨어져요. 원자력은 130원입니다. 불과 지금 2020년 4년 후잖아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냥 핵발전이 가장 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역이 공개돼야지 그 원자력에 어떤 것들이 발전 단가로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근데 원자력위원을 하셨는데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까? 원자력위원은 그런 것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영업비밀이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국회의원들 물어봐도 얘기 안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뭐 조선왕조 신령이나 조선 말 보면 나라가 진짜 망하는 길로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에너지 산업 구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쩜 그렇게 정반대로 하고 있을까. 국제적 추세와 정반대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25개예요. 건설 중인 게 5개입니다. 건설 계획이 확정된 게 6개예요. 36기잖아요. 지금도 동해안에 원전이 지금 완전히 그 세계 최고의 밀집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핵발전소를 짓는 것은 이 지금 말씀드린 세계적인 트렌드와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폰 시대에 지금 뭐 갤럭시 7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아이폰 시대에 유선 전화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한소원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아까 지금 저렴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많이 얘기하는 게 가장 깨끗한 전력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그냥 아주 단편적인 상식으로 보면 원전이 뭐 폭발하거나 아니면 어떤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상시적인 가동으로 봤을 때는 석탄처럼 날마다 무슨 환경 문제를 야속하거나 뭐 하지도 않을 것 같고 안전성만 담보된다면 가장 깨끗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전혀 사실과 다른데요. 일단 그 핵발전소는 눈에 보이는 이산화탄소는 발생 안 시키지만 물론 그것도 뭐 우라늄 채굴 과정에서 나중에 폐쇄 이후까지를 보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데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재생에너지예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전혀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죠. 그리고 계속 재생해서 쓸 수 있고 그런데 핵발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안전하게 가동하더라도 가동 중에 방사능 물질을 배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수원 그 원자력계가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탈핵 운동이 활발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런 거짓말을 해왔어요. 원자력 발전은 아무것도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로 홍보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방사능 물질을 바다로도 대기 중으로도 배출해요. 지금 이 순간도 나옵니다. 그래서 월성 원전이나 고리 원전 주변에 사람들 소변 조사하면 거기 삼중수소 방사능 물질이 나오거든요. 소변에서. 예.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 235, 238 그래서 핵연료를 원료로 쓰잖아요. 그래서 핵발전소라고 하는데 이걸 다 태우고 나면 그게 폐연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핵폐기물이잖아요. 뭐 석탄 발전은 석탄재가 나오듯이 그런데 여기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후 핵연료 그 자체는 최소한 인간 생태계로부터 10만 년간 격리를 해야 돼요. 방사능 물질이 30만 년간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지구상에서 이런 방사선을 방출 안 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럽 선진 국가들이 핵발전소를 포기한 데는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도 한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너무나 정반대죠.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저기 차라리 낫죠. 눈에 안 보이는 방사선. 방사선은 뭐 맛도 냄새도 색깔도 무색무취잖아요. 특히 그 타고 나면 사용 후 핵연료는 지구 생태로부터 10만 년 동안 격리를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플루토늄 239라는 핵물질,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24,000년이에요. 24만 년 동안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그런 방사선 독성 물질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내뿜는 핵발전소를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는 그런 뭐 홍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그거는 뭐 이번 기회에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홍보비로만 한 500억 가까이 쓴다고 어느 언론에 나오고 그러던데. 그거는 아마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잖아요. 그 일종의 준조세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쓰면 그 중에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조성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기금을 많이 조성하잖아요. 근데 그 기금은 사실은 이제 뭐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 같은 그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매년 100억 원 정도를 원자력 문화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재단을 만들어서 원자력만 홍보하는 데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세금 중에 일부가 원자력을 홍보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 거죠. 한수원하고 산업부가 이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예 또 재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뭐 500 몇십억 이런 거는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감기 얘기 주셨는데 제가 떠오르는 그 어느 신문의 만평이 있어요. 그 외국 신문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지구가 또 옛날처럼 빙하기가 생기고 뭐 이렇게 인류가 한번 다시 새로 바뀌는 시기가 돼가지고 우리의 아주 후손들이 새로운 신인류죠. 신인류가 우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유적 발굴하듯이 어떤 동굴에 가서 유적을 발굴했는데 발굴한 게 이 방사성 폐기물이어가지고 그걸
예전에 인류의 물건이라고 보물인 줄 알고. 보물을 발굴하는 순간 그 지구가 다시 또 한 번 망하는 네. 그런 만평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 정확한 만평이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방사성 물질이 제가 아까 뭐 플루톤 239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플루톤 239 같은 경우에는 100만 분의 1g만 폐에 흡입돼도 폐암에 걸립니다. 방사성 물질 방사선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무색무취한데 몸속에 들어오면 유전자를 파괴하고 교란시켜서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이 그것이 문제인 거죠. 비슷한 질문을 드리모트74님이 트위터로 해주셨는데 이분은 아마 실제 원전 근처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신 것 네. 같아요. 방사능 안전구역은 얼마나 되는지, 주거가 허용되는 원전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주거하는 곳이 원전과 1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일단 이분이 방사선 안전구역 뭐 이거 이렇게 정확한 용어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뭐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한구역이라는 거는 예. 있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인데 제한구역은 뭐냐면 원자력 시설 또는 기타 방사 선원이 주위에 허가되지 않는 접근을 막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국수력 원자력이 이 여기는 이제 자기네 허가받은 부지로 데만 다 해가지고 들어와라. 예. 아예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는 제한 구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통상 원자로로부터 반경 560m 정도 돼요. 굉장히 작죠 뭐. 그리고 예. 월성 원전 같이 이제 중수로 원전은 방사선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960m 정도 이렇게 920m 그 정도 940m 정도 되는데 보통의 이제 영광 울진 그다음에 영광 울진 그다음 고리에 있는 원전들은 다 560m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를 예를 제가 이제 아무래도 외국의 원자력 발전소 시설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또 외국에 있는 전문가도 많이 모셔와서 특히 뭐 고리 원전이나 월성 원전을 데리고 가면 그 사람들이 거의 놀래서 말을 못해요. 자기네가 여기 이런 분야에 수십 년 일을 해왔는데 자기가 많은 지역을 다녔지만 이렇게 핵발전소가 밀집된 곳에 이렇게 인구가 밀집돼서 사는 곳은 처음 봤다.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예.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모든 원전 부지에 6개 이상의 원전이 있잖아요. 고리는 지금 10개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월성은 6개에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량까지 있는 이런 경우인데 지금 이분처럼 그냥 고리 원전 같은 경우는 1km라는 게 1000m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안에 그냥 고리 원전을 정문으로 바라보는 고기에 눈에 보이는 거죠. 1000명 가까이 살아요. 이렇게 원전이 밀집된데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데는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할 수 있고 게다가 이런 곳에다가 10기 원전을 몰아서 짓는 데는 세계 최고예요. 뭐 560m 뭐 이런 얘기를 주셨지만 요즘 뭐 사드 논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보면 엑스밴드 레이더의 전자파 뭐 이런 얘기 네. 나올 때도 미국 그 물건을 팔고 있는 미국 사람들 로키드 마틴 산하 미국 육군 교범에 보면 3.6km 정도까지가 안전구역에 돼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가장 근접하게 나와 있는 100m만 벗어나면 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유사한 거죠. 예, 성주 주민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이겠죠.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어떤 주변의 지역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 영향 이런 거를 뭐 희생을 뭐 담보로 해서 우리나라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오래된 노후 원전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고 30년이 원래 이제 설계 수명으로서 이제 완료가 됐는데 또 지난번에 다시 또 추가 재연장했지 않습니까? 네, 월성 1호. 월성 1호기. 근데 그거는 꼭 굳이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신규로라도 또 짓고 있기도 한데 재연장까지 하면서까지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월성 1호기는 사실은 그 우리가 심의할 때도 저는 뭐 결국은 그 강행하려고 할 때 뭐 퇴장도 하고 했었는데요. 월성 원전 1호기 같은 그 모델은 사실 단종 모델이에요. 그래서 월성 1호기에서 4호기까지가 중수로라고 그래서 일반 고리나 울진에 있는 원전, 영광에 있는 원전은 냉각제를 물로 쓰는데 이거는 중수로 써요. 그래서 매일 해결료를 교체하고 또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도 다른 원전에 비해서 10배에서 30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핵무기 개발에 유용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형을 도입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그 경수로 원전, 다른 원전에 있는 거는 뭐 아무래도 우리가 그걸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월성 원전 1, 2, 3, 4, 5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게다가 월성 1호기는 2, 3, 4, 5기에 비해서 수명을 연장할 때도 월성 2, 3, 4, 5기에 있는 최신 안전 기술 기준, 그러니까 안전 설비가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명 연장을 했고요. 사실 이 월성 원전 한 기가 전체 전력 공급에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돼요. 우리 뭐 이번 여름에도 전력 설비 예비율이 뭐 40%까지 남아돌 때도 있었는데 월성 1호기를 중단한다고 해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또 가동하면서 계속 나오는 핵폐기물도 다른 원전에 비해서 5배나 더 많이 나오고요. 뭐 방사능 물질의 방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이거는 폐쇄하는 게 맞고, 그리고 뭐 주민 의견 수렴을 개정된 법에 따라서 하지 않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근데 이 있음에도 안전성이라고 불구하고 하는 것이 뭐 국내 한수원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뭐 국제사회 안에서 보면 IAEA나 뭐 이런 데서도 안전성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통과가 된 겁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는 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검토까지 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 국제 원자력 기구도 원자력을 진흥하는 집단이 만든 기구예요. 근데 뭐 그나마도 그런 국제 원자력 기구가 어떻게 보면 뭐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하지 않고 결국 뭐 필요할 때는 우리나라가 뭐 요청한 대로 활용되고 있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 한수원이 이제 수명 연장할 때 자기네가 설비 보강을 한 거라든가 또는 안전성에 대해서 준비한 이런 내용 정도를 심의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뭐 그런 내용들에 보면 사실 뭐 그 갑작스러운 압력 상승이 되거나 뭐 이런 특정 규정들에 대해서는 뭐 적용도 하지 않아 버리고 뭐 국민들의 공천이나 공개 토론 같은 것도 없었다, 이런 이제 불만들도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이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고 안에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그냥 강행해 버리면 끝나 버리니까 참 저도 현재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왜냐하면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사실은 가장 핵심이 독립성이거든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난 그 1978년도에 고리 원전 1호기가 가동된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 후쿠시마 사고 때까지 원자력을 확대하고 또 계속해서 그 원자력 발전을 진흥하는 그런 거에만 모든 예산과 인력, 그 제도가 작동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원자력을 가동하는 것에 대한 규제나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그냥 진흥하는 사람들이 규제도 하고 진흥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었죠. 그렇게 해서 원전 마피아라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져서 기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물론 뭐 제가 국회 추천으로 들어가 있기도 했지만, 위원들이 거의 원자력의 진흥에 공헌했거나 또는 원자력 진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월성 1호기 뭐 수명 연장 심의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안전성을 가장 기준에 두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정부의 방침 이런 것을 따라가는, 그래야 또 연구 영역도 또 따라가는 형태를 뭐 반복해 왔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죠. 앞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빼먹은 것 같은데, 그 이제 노후 원전들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있어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탈핵을 함께 고민하는 국회의원 모임 이걸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하신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원전 단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지금 원전을 폐쇄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원가에 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런 매뉴얼도 지금 갖춰져 있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우리 월성 1호기나 뭐 고리 1호기나 이런 곳들이 만약에 폐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리려고 하면 폐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느 정도나 들어갈까요? 고리 1호기는 이제 작년에 내년 6월에는 폐쇄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고리 1호기, 고리 원전 1호기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해결료를 일단 빼내고요. 그리고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체를 그 해결료를 교체하고 이제 나머지 오염이 덜 된 것 중심으로 해체를 해가지고 뭐 자연 상태나 다름없이 복원하는 뭐 이런 형태로 가져가는 건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지금 뭐 150개 넘는 원전들이 해체를 했거나 해체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해체를 하는 것들은 뭐 그런 뭐 선진국의 사례나 이런 걸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해체 비용이라든가 해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사실상 굉장히 부실한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체할 생각 자체가 없이 지금 그렇죠.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왜냐하면 사실상 해체할 계획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원전을 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 풀로 가동할 계획이었는데, 뭐 고리 원전 1호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부산 경남 쪽에 있는 예. 시민들이 폐쇄라는 요구가 강했고,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폐쇄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그 제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의할 때도 그 5, 6호기 그 건설 해체 계획서 이런 거를 예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 받아봤거든요. 내용이 없어요. 진짜 내용이 없어요. 정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은 뭐 우리 이렇게 해체할래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비용도 적어도 건설 기간 5, 6년 빼면 60년 가동하면 뭐 거의 60, 70년 이후에 그 해체하는 건데, 그럼 비용에 대한 계산도 턱없이 낮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본의 예를 들거나 유럽의 예를 보더라도 최소한 원전 한 기 해체하는데 1조 원 이상 들거든요. 예. 우리나라 뭐 6천억 원 정도 계산해 놓은 상황인데, 그거는 만약에 그 가격대로 한다 그러면 그만큼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말로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두는 구체적인 플랜이 없기 때문에 대강 그냥 뭐 몇천억 원 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해도 들면 심하지 않은 얘기죠. 원자로는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한다 치더라도 우리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주사기나 거즈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의료 폐기물로 버리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거기에 쓰인 건물이나 뭐나 이런 것도 단계별로 다 어떻게 버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 돈이 줄어들면 그냥 적당한 것은 그냥 건설 폐기물로 가는 상황들이 초래되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지금 당장은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결과로 초래될지 모르지만, 그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네.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네. 참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 역할들을 이제 잘 해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안전위원회의 뭐 독립성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지금 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이 아니신 거죠. 차관급이요. 차관급인 거죠. 예. 원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2011년 7월에 국회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법이 만들어질 때는 예. 장관급으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정말 이제 독립성을 가진 그런 걸 만들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거를 다시 진흥부스로 합치려다가 야당하고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합의한 게 국무총리 산하 차관급 위원회로 이제 했는데요. 사실은 뭐 원자력 진흥부처가 산업부 있죠, 미래부 있잖아요. 그리고 한수원은 어마어마한 공룡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25기를 운영하는 어마어마한 공룡기업인데, 이런 데를 관리 감독할, 규제를 해야 할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뭐 직원도 140여 명이고 그 밑에 있는 전문 뭐 집단도 다 합쳐봤자 50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예. 정말 예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위원회를 차관급 위원회로 해놓으니까 이게 규제와 진흥이 대등하지가 않아요. 대등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뭐 첫 번째 만들어질 때는 9명 위원을 전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는데, 그때 이제 야당이 이제 정부 조직법 협상할 때 그 9명 중에서 4명은 국회가 국회 추천하는 추천으로. 걸로 이제 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뭐 제가 이제 프랑스나 미국이나 스웨덴 뭐 이런 원자력 전문 안전위원회 같은 데도 방문을 하고, 물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있지만,
그런 선진국들의 원자력 규제 기간은 일단은 그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국회가 적어도 반 정도를 추천하도록 돼 있고 다 상임이고요. 예. 그리고 특정한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심지어 미국은 대통령 임명 기간하고 위원회 임명 기간을 위원회 임기를 같이 안 하고 있어요. 예. 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뭐 제가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청을 방문했을 때 거기 있는 위원이 정말 딱 일가라는 말이 우리는 모든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다. 오로지 국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만 보고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우리나라 원안위가 그런 정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갖는다. 그리고 정말 위원 구성도 원자력 산업계, 원자력 진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된 그런 위원 구성을 한다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관리 되지 않을까. 감독하는 부서에 원래 진흥을 목적으로 하던 사람들 계속 들어가서 그냥 자리만 돌려 쓰니까 그게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되는 거죠. 그냥 뭐 네. 원전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문제가 그렇죠. 지금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뭐 탈핵 뭐 이런 거 조금씩 책을 보고 하긴 했지만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거 찾아보다가 내가 진짜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아까 제가 장관급 질문 드린 것도 문무योग 의원이 최근에 이제 20대 국회 되셔가지고 네. 법안 내신 거 읽어보다 보니까 네. 장관급으로 격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리고 본회의까지 저희가 전체 회의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찬반 가부를.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 같은 경우는 한 분은 부결되기도 했잖아요. 네. 뭐 문제점에 가지고 뭐 개인의 문제니까 논하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국민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차관급 정도의 예우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급여도 정상적으로 좀 나오는 게 아닌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회의비? 회의비. 예. 예, 그러니까 상근으로 정액으로 뭔 급여가 나가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냥 한 번 참여하면 그게 맞는 뭐 국가에서 주는 회의비 그런 예, 정도. 뭐 15만 원, 30만 원 뭐 이 정도 네. 책정돼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제가 더 웃긴 얘기를 들은 거는 그 회의에서도 안건에 따라서 이제 회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그게 통과가 돼야지 네. 가부가 결정돼야지 회의비가 나온다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회의비를 참석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왜 정부위원회나 이런 데 가면 회의비가 아마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회의비가 나오고요. 그래서 뭐 그게 좀 약간 사회적 논란이 됐어요. 어떻게 원안위원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강이 된 게 안건이 통과되면 안건 심의비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안건 심의비가 근데 이런 걸 국민들이 저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의비가 30만 원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허가는 한 3차례 정도 해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2차례는 통과가 안 되면 그때는 안건 심의비가 안 나오는 거죠. 회의를 10시간 해도. 10시간 회의를 해도? 네, 15만 원만 나오는 거죠. 참,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책임과 권한은 엄청 그렇죠. 높아요. 왜냐하면 그 국회 본회의에서 아까 부결을 시킬 만큼 그리고 그렇게 할 만큼 위상도 높고 또 실제로 또 원안위가 심의하고 있는 내용은 원자력 발전소에 인허가 건이 있고 또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또 뭐 폐쇄를 경고할 수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또는 원자력 이용 시설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이나 또는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보완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가끔 저도 이 정치하다 보면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이제 월급 주지 말고 봉사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그냥 돈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자체 정치라고 하는 것도 생활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지 가능한 것인데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근데 돈 있는 사람들끼리 뭐 월급 몇백만 원 받는 거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이 권력만 가질 거야 라고 해버리면 정말 국민의 대기구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실 한수원이나 이쪽에 돈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보면 뭐 아까 우리 광고비도 500 몇십억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만 제가 진짜 참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것도 신경민 의원이 공개했던 건데 최근에 한수원이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탈핵에 대한, 그러니까 핵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탈핵에 대한 입법을 저지하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영역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저도 국회 4년 있어 보면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연구 영역을 주는 경우들은 흔하게 있습니다. 근데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가 용역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그냥 돈은 마음대로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한수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나마 이제 신경민 의원실에서 이렇게 밝혀낸 것은 국민들이 이제 뭐 한수원이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런 문제까지 어떻게 보면 밝혀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신경민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결국 그 한국수력 원자력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제 탈핵 운동을 하는, 또는 이제 그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감시를 하는 이런 시민 사회 그런 또는 전문가들이 국회 정치권하고 연계되는 걸 가장 저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입법이 되면 바꾸기 힘들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진 거를 저지하는 게 가장 우선된다. 그래서 이제 연구 용역은 그거에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막 국회 토론회 이런 거를 해가지고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런 압박을 가하자는 건데 1억 5천만 원인가 뭐 용역을 줬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시간에 원자력 안전이나 신경 쓰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집단이 통상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국회의원들 월급 없이 일해라 이런 것도 결국은 기득권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정치에 관심 안 가지면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기득권 그 자체거든요. 저는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수원이나 원자력을 진흥하는 쪽은 늘 이런 일을 해오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원자력 발전소 또는 핵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관심도 높아지고, 특히 20대 국회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많아지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막 한수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법이 만들어지면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연구 용역, 돈이 남아 도니까 걱정이 많은가 거죠. 봐요. 김성수 의원이 공개한 거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 방안 보고서,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영역을 주고 뭐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민사회와 뭐 국민들의 뜻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분야가 전문 분야고 국가가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제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전문가들과 뜻을 합해서, 그리고 정치권과 또 손을 맞잡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 요즘 뭐 여러 이슈들 안에서 이 얘기들은 좀 국민들께 그래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있으시면 조금 더 첨해 주시죠. 아까 이제 의원님 물어보셨는데 탈핵이 진짜 가능한 거냐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결국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죠. 우리가 뭐 지금 당장에 모든 원전을 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진이 일어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진 위험지대 원전을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안전성 점검을 해가지고 재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원전을 폐쇄하고 새로운 원전을 더 이상 짓지 말고, 이건 뭐 식물의 오르코기 다 포함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가동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원전을 줄여나가는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계획만 있으면 충분히 탈핵이 가능하다. 뭐 2030년, 2040, 2050년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토니 세바라고 에너지 혁명이라는 책을 우리나라에도 냈고 에너지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차 시대가 끝난 것은 말이 없어서 마차 시대가 끝난 게 아니다. 운송수단, 디젤차가 운송수단을 대체했기 때문에 경쟁력에 밀려서 마차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 그러니까 핵에너지가 되는 우라늄이나 석탄, 석유가 없어서 이런 화석연료 원자력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양광 발전과 같은, 풍력과 발전과 같은 그런 기술이 이것을 딛고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이미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너무 무수히 들어온 원자력만이 대안이라는 거에서 일단은 벗어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만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보시면, 우리가 주위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아 진짜 대안이 가능한 것들이 우리 현실에 이미 와 있구나. 그리고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예. 아니 이 세상에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핵발전은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가동되는 원전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치면서 제가 고마운 분 한두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톡쇼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또 국민TV 조합원 분들이 내주시는 조합비를 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또 구체적으로는 톡쇼에 광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박병권 선생님께서 중고차 광고 계속해 주고 계신데요. 방송 중간에 광고의 영상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감사의 말씀도 잘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또 새로 광고로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신데, 경기평화교육센터에서 광고해 주셨습니다. 제4회 경기평화통일골든벨이 10월 29일 날 오후 2시에 성남의 낙생고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함께 만들어주시는 방송이니까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에 많은 글도 올려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국민TV 조합원으로서의 활동들도 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